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투자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밥보다 투자하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고? 네. 어제 뭐 하고 오셨어요? 어제 건강 체크도 하고 이 밥보다 투자나 더 오래 하려고 네, 건강해지려고 체크 좀 네. 하고 왔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편풋은 ING 진행형입니다. 자, 오늘은 어렵게 이분을 한 5고 초려해서 모셨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W센터에서 주식 그러면 내가 거의 씹어먹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김승우 부장님을 여러분께 처음 선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림픽 공원역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올림픽 WM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올림픽 공원은 그 한 88년도, 7년도 이렇게 지은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때부터 근무는 안 했고요. 네네네. 아, 그 이후에? 네, 그렇죠. 네, 오늘은 부장님과 국장 소식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주식을 씹어 드시고 계시다고. 제가 듣기로는 현 아나운서님께서 훨씬 더 주식을 잘 맞추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찍는 있는데. 거죠. 요즘에 작두 탔어요. 아닙니다. 네. 편다송 재벌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게는 너무 그러실 괜찮아.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 부르기 전에도 고민을 하시고 네. 이걸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고 계셨던 장면을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네. 어떤 종목을 씹어 먹어 주실 건가요? 그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뭐 계좌도 많이 늘어나고 수익률도 올라가고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반대로 이런 장일수록 또 왜 내 주식만 이렇게 안 오르나 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하. 그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그렇게 고객님들을 속썩이는 종목 두 종목을 좀 한번 소개해드리고 보유하시거나 혹시나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번 참고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결국 이럴 때 포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다 포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종목 네. 중에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은데? 어떤 종목이죠?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KT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KT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조금 이슈가 있는 네. 종목 같은데 먼저 KT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KT 그러면 우리 뭐 연식이 오래됐지만 이거 국가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신이 한국통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뭐 불법 초소형 기지고 이거 웬 말입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3, 4개월 전에 이제 SK 유심 사태가 좀 네. 크게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KT가 반대로 반사이익을 좀 얻었죠. 그런데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KT도 뭐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워딩을 좀 보면 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고객의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정보 IMSI 유출 정황이 확인됐고, 솔직히 기술적인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 소액 결제 사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쵸?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해서 해킹이 당했고, 네. 거기서 이제 소액 결제를 통해서 돈이 나간 그런 사태인데, 그런 사태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모를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종목인데, 과연 이게 하락이 끝인지 여기서 반등할 여지는 있는지 그런 네. 걸 좀 알아보고자 제가 오늘 케이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SKT 물론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SKT의 반대급부로 그렇습니다.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소위 타짜들이 사실 통신 상국 종목들 잘 안 움직이잖아요. 이거 잘 안 건드리는데 맞아요. 최근에 올컨이 왔구나 그래갖고 KT를 왕창 샀는데 최근에 이런 이슈 때문에 완전히 오히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이런 종목으로 이제 기억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뭐 이게 단기적인 악재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네, 중장기적으로는 좀 매력이 있을까요? 그 KT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네. KT가 작년 초에 그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을 합니다. 네. 취임을 하는데 대표이사가 우리는 이제 AI로 간다. 그러면서 그 명분으로 처음 실시했던 게 구조조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의 한 1,700명 정도를 자회사를 설립해서 외부로 보내고, 남은 직원의 약 23% 정도인 2,800명을 희망퇴직을 실시를 합니다. 물론 희망퇴직을 함에 있어서 희망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려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솔직히 저도 같은 월급쟁이 입장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돈 많이 벌면서. 그래도 그 입장에서 이게 나가라고 해서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선택을 하셨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안타깝죠.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네. KT 회사나 KT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주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 기틀이 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KT가 재무제표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그 비용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네. 인건비인데 인건비의 전체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23% 정도가 그 인건비에서 나가는 비용을 좀 전략하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작년에 지금 보시는 재무제표 보시면 24년 12월 4분기 같은 경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데 저 적자를 기록하는 저 수치에서 약 1조 정도가 비용으로 희망퇴직 비용으로 나간 비용이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 희망퇴직을 한 이후에 2025년 금년부터는 비용이 전략되는 부분이 약 3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단순 계산으로 그럼 한 3년이면 뭐 비용 다 처리하고 이렇게 되겠네. 이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던 명분 자체가 우리는 AI로 간다. 그쪽에 투자를 늘리겠다.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MS나 이런 회사들이 앞다퉈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AI 쪽으로 계속 투자를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정한 그 경영 방향은 굉장히 옳다. 거기에 근데 과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데 지금 비용에서 그 세이브한 부분을 그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회사는 더 성장을 할 것이고 그쪽에서 이익이 나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하면서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회사가 나가는 방향에 좀 맞춰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1차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복귀해 보니까 결국 일회성 1조 원 정도 네. 비용으로 차감됐고 내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절감 효과 그렇습니다. 3천억 정도. 그러니까 러프하게 3년이면 퉁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비용적인 문제가 아니고 AI로 바뀐다는 것이 결국 생산성과 효율성과 매출액이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튼튼해질 거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인데 그런데 그거는 아까 우리 모두의 KT 불법 기지고 해킹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해킹 사건 때문에 지금 KT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KT를 우리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고자 고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될지 네. 나름 가격이 많이 흘러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 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라고 네. 생각해서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22년도, 23년도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네. 거의 플랫하게 가는데 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비용이 뭐 있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제가 주목하는 건 지금 25년 1, 2분기이거든요. 그 세이브한 비용 가지고 이게 올라갔다라고 저는 그것만 가지고 생각할 수 없고 네. 뭐 1차적으로 상반기에 KT의 그 성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을 개발해서 거기서 부동산 개발 이익이 들어온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거를 빼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분기에 나왔던 이익에서 약 1,000억 정도의 업사이드를 지금 보이고 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초로 지금 1조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성과가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이 AI로 정했기 때문에 회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혹시 또 다른 성장 동력도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사진 하나만 더 보시면 아니 아까 말씀 중에 네. 네. KT가 부동산
뭐 시행업 한 거예요, 이거? 네, 맞습니다. 아니 KT가 본업을 해야지. 부동산 시행 물론 뭐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부동산 시행업 해갖고 물론 주주들은 돈 네. 버니까 짝짝짝 하지만 네.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근엄적으로 투자할 때 네. KT가 본업해야지 이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랑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저기 롯데타워. 네, 네. 잠실이죠. 네. 롯데타워고 그 옆에 이제 롯데몰이 있고 그 옆에 한 4, 5층짜리 정도 빌딩이 있는데 저게 2027년도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가 2022년 이후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빌딩의 이름이 KT 송파 빌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KT가 원래 한국통신, 네. 한국통신이었는데 한국통신이 위치해 있던 자리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 삼성동의 한전하고 똑같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KT가 부동산 시행을 한 거냐? 그 자리는 KT의 강북지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부동산 일회성 이익이 약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저희 지점에서 좀 가까워서 네. 지나가다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저 4층이나 5층 정도 되던 과거의 그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KT는 좋은 땅 가지고 있구나. 네. 유유자산이거든요. 근데 KT가 부동산 자산을 자산 효율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뿐만이 아니라 지금 왼쪽에는 호텔로 임대를 하고 있고 오른쪽 빌딩에는 뭐 KT 직원들이 4, 5층에 계시던 분들이 옆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오피스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산일 뿐이지만 지금 K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로 빠른 걸음을 걷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기서 나오는 부가적인 수입을 통해서 비용만 전략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산을 가지고 KT가 나가는 방향에 발맞춰서 갈 수 있다. 네. 라고 하면 저는 기존 것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뛰어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어쨌든 돈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맞습니다. 라는 전략적 네. 판단인데 네. 저 궁금한 건 네, 요런 노른자 땅이 여기 말고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계속 KT가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회성 이익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회성 이익이 매 분기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일회성 이익이 1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하면 그게 결코 일회성 이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 악재로 인해서 많이 흘러내리는 상황이 있고 하지만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화문 앞에 있는 빌딩도 KT 맞습니다. 그래? KT가 아닌가요? 요지에 네. 다 아, 있습니다. 광화문에도 있어요? 네, 최근까지 공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네. 노른자 땅 다 있네. 네. 그렇죠. 뭐 그러면 아까 계속해서 말씀 중에 뭐 네. 주가가 흘러내렸다 네, 네, 하는데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얼마나 네. 흘러냈어요? 뭐 많이 흘러내린 것 같지 않은데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차트를 조금 제가 23년 12월에서 24년 초반 차트부터 과거에 이제 상승을 하다가 하락해서 바닥을 잡은 자리가 대충 그 정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년 한 5, 6월까지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네. 대충 한 5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표에서 재무제표에서 그때 당시에 KT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뭐 비용도 많이 나갔었고 전년 대비해서 많이 이제 하락한 상황이었는데 주가는 반대로 꾸준히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KT가 추구하는 그 회사의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맞다라는 거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5만 원 정도까지 어떤 어느 정도 기울기로 꾸준히 오르다가 갑자기 6만 원 근처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아시겠지만 SK 유심 사태, 네. 반대급부. 왜 반대급부로 이제 크게 올랐죠. 그러고 단기 상승에 대한 조금 부담감으로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KT에 이제 이번 사태가 터졌던 거죠. 그래서 KT가 지금 자리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자리가 바닥이냐 이제 하락 다 끝났냐 라고 논하기에는 아직도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영의 방향이나 경영 성과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통신주 자체가 원래 고배당주 영역에 속했던 섹터고 배당 내역을 좀 살펴보면 24년도에 KT가 분기 배당 500원씩 약 2천억 정도 배당을 하고 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 2분기에 약 600원으로 배당 성향이 약 20% 정도 상향을 했고 500원에서 600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4분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한 2,400원 정도의 주당 배당이 나오고 지금 현대 주가로 따지면 약 4% 후반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면 그렇게 나쁜 배당 수익률은 아니고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작년에 2,500억 정도를 결의를 해서 금년 8월 달까지 다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소각은 이루어질 것 같고 내년에도 현 정부도 정책이 주식을 부양할 정책이고 5천이라는 포인트를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꺼냈고 네. 거기에 발맞춰 가서 KT도 거기에서 뭐 뒤처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고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도 지금보다 더 나은 정책을 피지 자기가 지금보다 안 좋은 정책을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경쟁사들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KT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힘들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까 편 아나운서가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 날라가고 네. 있잖아요 지금. 신고가를 지금 경신. 내가 이거를 이익 실현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서 네. 나는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SK 사태를 한번 되새겨 보면 단기 악재가 나왔을 때 SK 주가도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악재가 해소된 다음에 그게 이제 원복이 됐던 기억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KT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네. 거기에 가장 시가총액 1등과 2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이 불을 뿜고 있어요. 맞습니다. 새로 들어갈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저는 좋아 보이긴 한데 네. 비싸잖아요. 비싸 보이잖아요. 비싸죠. 네. 어제보다 비싸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오늘 KT 갖고 오셨으니까 네. 뭐 피어 그룹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KT가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두 종목은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과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살만하고 아니면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보유를 계속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걸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KT가 더 좋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섹터 자체가 다르고 네. 내가 공격적인 섹터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를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쪽 무지하게 좋죠. 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 여지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런 성향의 투자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좀 더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나 지금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KT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은 박스권 안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쯤 네. 그래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만약에 그 아나운서님께서 보실 때 SK 사태가 더 커 보이십니까? 지금 KT 사태가 더 커 보이십니까? 저는 SK 사태가 그죠? 더 SK 컸습니다. 사태가 훨씬 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하지만 지금 SK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가를 논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KT의 이 악재는 조만간에 마무리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가지고 SK 사태 때는 SK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신 분들이 70만이 좀 넘었고 네. 네. 그중에 KT로 40몇만이 넘어갔고 LG로 한 20몇만이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KT 사태가 터지고 나서 KT에서 SK나 LG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근데 잘 못 별로 들어봤어요.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에 많이 빠진 부분은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가격은 다시 원상복귀 될 것 같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KT가 지금 자리가 그리 나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KT 네. 관련해서 함께 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예. KT가 자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무슨 광고 미디어 하는 회사도 있고, 뭐 음원 관련된 회사도 있고, 클라우드 관련된 회사도 있고 한데, 제가 보다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KT 알파라는 회사가 있는데, 본업은 홈쇼핑이에요. 우리 뭐 IPTV나 뭐 그 케이블 TV 방송 같은 거 보시면 거기에 이제 홈쇼핑 나오는데 KT 알파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KT 알파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22년, 23년도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거의 뭐 큰 변동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갑자기 작년 24년도에 영업이익이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뭐 이게 개별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는 갑자기 어느 해에 늘었다가 어느 해에 뭐 줄었다가 이럴 수 있는데 지금 25년 1분기, 2분기를 보시면 작년에 2배 이상 늘어난 그 이익이 온기보다도 지금 반기에 달성한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인 것 같은데라고 해서 네. 회사에 너네가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상품 포트폴리오를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직매입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파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으로 상품을 들여와서 그거를 직접 판매하고 그래서 다 팔리면 수익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상품을 가져왔는데 500개만 팔리고 500개가 남았다. 그러면 그 재고 비용이나 이런 손실은 자기네들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매해서 위탁 상품 판매 쪽으로 크게 바꾸면서 그 전략이 지금 좀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홈쇼핑 사업 말고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라는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또 KT 알파라는 회사 안에. 그게 빈센트님이나 아나운서님도 친구 생일이나 감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커피 쿠폰 보내고 뭐 케이크도 보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과거에는 이제 지류 형태로 종이 형태로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종이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바코드나 QR 같은 걸로 바뀌어서 최근에는 다 모바일로 주고받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익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그쪽은 앞으로 커지면 커질지 줄어들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이익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요 주식을 차트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3,000원 후반대에 좀 바닥을 좀 잡았고 지금 현재는 5,000원 제가 관심을 가졌을 때는 한 5,000원 전후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 반등을 해서 5,000원 초중반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실적 추이를 좀 보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대로 훌쩍 넘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되게 고무적이네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매출액은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홈쇼핑이나 이런 거 매출액이 늘어야 많이 팔아서 이익이 늘어난 건데 확실히 회사에서 했던 말이 자기네들은 성과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변경을 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맞는 말씀인데요. 약간 좀 첨예하게 들어가면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홈쇼핑 산업 자체가 경쟁이 치열하고 아시겠죠? 홈쇼핑을 우리가 아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틀면 나오고 우리가 아는 회사 아닌 홈쇼핑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산업 자체로는 그렇게 좋은 산업이 아닌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회사의 이익의 증가율로 봤을 때는 한번 관심 가지고 꾸준히 이익 증가세를 따라갈 필요는 한번 있지 않냐.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요. 레드오션 속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대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결국 KT와 SKT의 이 잡음이 올해 정리되면서 내년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정상상으로 돌아온다면 그럼 가입자 수가 아까 40만 명? 상당 부분 SKT에서 넘어온 이탈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레드오션 속에서 새로운 파이가 생긴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사태가 터진 게 2분기에 터졌고
그 수혜를 누리는 건 결국에는 하반기부터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할 KT의 경영 성과에 애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KT라는 종목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쎄 매일 다른 말에 올라타는 것만 주식이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에 있지만 이럴 때 일회성 악재가 전부 소멸되고 다시 한번 참 가슴 떨리는 얘기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살아있는 모멘텀 KT 말씀 주셨는데 저 뭐 KT 말씀 들어보니까 리즈너블해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궁금하긴 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 좀 해주세요. 분할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얘기가 한 3, 4개월 전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 이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각적인 촉은 편프 다니면 안 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오는 겁니까? 그런 거 경험에서 오는 겁니까? 그 지금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좀 많아서 그렇지 과거에는 그 회사 분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두산이나 빙그레나 이런 쪽에서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회사 분할을 해서 뭐 이렇게 사업 구조를 개편하겠다 했는데 주주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과거에는 그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 분할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데가 HD 현대가 과거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 삼호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HD 현대를 중심으로 해서 HD 일렉트릭, 현대중공업 뭐 자회사들이 쫙 있는데 그 과정을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제약업계로 뭐 좁혀서 봐도 녹십자, 종근당, 뭐 중해제약 뭐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그냥 그렇게 사업회사가 모든 걸 다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뭐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가 분할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에 그 분할하는 회사들의 이벤트에서 제가 고객들에게 그 회사들을 분할 전에 굉장히 많이 사드렸었습니다. 근데 손해를 봤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네, 분할 전에 사서 분할 후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 장기로 가져가든 그건 이제 고객 성향에 맞추는 건데 네. 분할 전보다 분할 후에 합계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단순 거기에 이제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주회사 체계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회사 두 개를 이렇게 나누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업권을 분할하는 거니까 네. 약간 다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분할 개요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사업부 같은 경우가 지금 65%, 삼성바이오에피스 홀딩스 가칭이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에피스 홀딩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이제 보유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게 한 35% 정도 분할을 합니다. 그 밑에 일정은 좀 변경이 돼서 제가 한번 바꿔놨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말일입니다. 그러면 결제일 기준으로는 이틀 전에 사셔야 되는 거고요. 새로 두 개가 변경 상장돼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거는 11월 24일이다. 네, 그래서 약 한 달 남짓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전과 분할 후에 주가의 성과는 어떨 것이면 회사의 내용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부장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평생 받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미리 뭐 약간의 책임감을 갖고 네. 되게 중요한 멘트예요. 왜냐면 네. 분할 전에 뚜껑 열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담스러워? 네, 부담스러우시죠. 이거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네, 한번 말씀 주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과거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관계를 좀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삼성 에피스를 처음 설립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하고 합작 설립을 합니다. 그때 지분율이 한 85대 15 그러니까 바이오젠한테는 신규로 이제 연구개발에서 만드는 입장이니까 니들 기술이나 니들의 노하우를 좀 줘라 이런 식의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2018년도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50% 마이너스 1주를 바이오젠이 취득을 하니까 바이오에피스의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설왕설래하면서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바이오로직스가 22년도에
바이오진이 가지고 있는 그 50% 마이너스 1주를 23억 달러의 전액 인수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3년 전에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 네. 근데 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분할을 하는지 분할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따져보면 회사는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 사이에 이해 상충 관계로 인해서 회사를 분할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분할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가 지금 그 현 정부가 당선이 됐을 때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분할을 하느냐라는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회사가 최근에 다시 공시를 내면서 우리는 분할 신고서에 냈었던 그 이해상충 관계 해소를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거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신고서 상의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그렇게 보세요? 이게 끝까지 남는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회사 내용을 좀 살펴보고 향후에 얼마나 좋아질고 어느 쪽이 더 이익이 있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큰 형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공장이 1, 2, 3, 4, 5공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1, 2, 3, 4, 5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 1공장, 2공장, 3공장은 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5공장이 최근에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을 새로 가동을 시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그러니까 이익 전체단의 이익에서. 하지만 상반기를 열어봤더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어닝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4공장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5공장에서 나오는 그 초기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이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근데 분할을 했어요. 분할 명분을 얘기했던 게 이유를 얘기했던 게 에피스하고 이해관계 상충 문제다. 라고 하면 분할을 하는 순간 이해관계 상충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게 바이오로직스의 가장 주 고객들이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고 그 친구들이 바이오로직스의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위탁 생산 거래를 체결하는데 이해상충 관계라는 게 뭐였냐면 에피스가 과거에는 뭐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지금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연구 개발 회사 중에서 거의 세계 탑급의 지금 실적을 거두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회사 약을 니네가 만들면 우리 그 정보가 에피스에 넘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사례까지 얘기를 하는데 A라는 회사는 계약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난 자꾸 에피스하고 너네 관계가 걸린다.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그런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사라지니까 거기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고 했던 그런 회사까지도 수주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도 바이오로직스는 넘버원 회사입니다. 그쪽 파트에서는. 그리고 우연찮게 9월 9일인가 며칠 전에 그 계약 수주권이 하나 발표됩니다. 미국계 회사인데 1조 8천의 계약권이 이제 뜹니다. 분할 효과군요. 그게 분할 효과인지 네. 아직 분할이 아직 안 됐고 하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고객사한테는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럼 에피스는 뭐 안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이오로직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에피스는 원래 하던 사업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형네 네. 집에 같이 살다가 자기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는 그런 형식인데 제가 볼 때는 월세나 전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가를 구입해서 가는 그런 정도의 에피스의 지금 위상이거든요. 네. 보통 연구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인데 하나가 성과가 나와서 그게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대박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내가 추가 연구 개발하고 하는 과정인데 에피스는 이미 그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자가를 마련해서 나가는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분할 후에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이거는 이제 뭐 모든 게 제 의견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지금도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바이오로직스한테 제품 만들어줘 라고 해내는 회사들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러면 바이오판 TSMC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우리가 볼 때 삼성 반도체가 독보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살아날 걸 생각하는데 삼성그룹의 제2의 반도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가를 한 에픽스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수주가 땡겨지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피어그룹과의 비교 자료인데요. 그 론자하고 산도즈인데 그 밑에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시면 론자 같은 경우는 약 10%대 영업이익률, 물론 25년도는 예상치이긴 하지만 산도즈는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에 금년도 뭐 10% 초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개별로 로직스는 약 40%, 에피스는 약 20%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보면 뭐 이 모든 것 중에 지금 로직스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번 분할의 효과가 가장 이익이 가는 회사가 로직스예요. 그래서 저는 분할 후에 로직스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좀 비싸지지 않았어요? 비싸지지 않았냐? 네. 지금 제가 서두에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시장하고 동떨어진다. 전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이다 라고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짧은 박스권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100만원에서 11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 100만원 초반대에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할 효과라는 게 그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정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는데 못 움직이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어떠한 임팩트든 어떤 트리거가 하나 작용을 해서 이 회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이 분할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할 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피스도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피스는 자가를 가지고 독립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할 직후에 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상승을 할 것 같고 에피스는 조금 덜 상승할 것 같다. 덜 상승이 아니라 하락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그러니까 말을 왜 안 했어요? 그거를 보시면 저희 회사 그 이선화 애널께서 이제 추정한 밸류 추정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직스의 가치를 약 86조로 지금 평가를 했고 에피스 가치는 15조 정도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합산이 약 102조 정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시가총액이 70한 3, 4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65%면 제가 뭐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서 대충 계산하면 한 50조. 에피스가 한 25조 정도, 20한 3조 이 정도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분할 이벤트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에피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나 실적 추정치가 가치 추정치가 에피스가 조금 로직스보다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분할 비율 자체가. 네.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65%인 게 올라가고 35%인 게 좀 떨어지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할 전에 총 시가총액과 분할 후에 합산 수익이 분할 후에 수익이 높으면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식으로서는 훌륭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두 개 회사 다 분할 후에 성장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다. 얘가 얘를 뺏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직스는 로직스대로 쭉 지금대로 쭉 가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연구개발 능력은 이미 다 증명이 돼 있고 어느 회사보다도 많이 개발을 해서 시장에 출시해 놓고 그게 그 자체 연구개발비까지 자기네들 벌 정도를 모든 걸 다 해놨기 때문에 에피스가 나쁘다 그 개념은 아니고 네. 에피스에 비해서 로직스의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제가 너무 또
여러분 김승우 부장님이 제가 분할 박사로 오늘부터 말씀 주실 건데 생애 최초 방송이세요. 그래갖고 상당히 그래도 진중하게 말씀 주시는데 제가 또 짓궂게 이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년 뒤에 네. 로직스 에픽스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가 있을까요? 저는 로직스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요? 어. 그럼 로직스네. 네. 아니 이게 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네. 한 종목을 사셔서 그러니까요. 두 개를 가지고 계시고 네. 분할 후에 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수도 있고 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로직스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삼성 반도체가 될 가망성이 가장 큰 계열사가 로직스다. 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져요. 로직스. 네.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번 분할을 네. 어떤 효과를 바라보고 좀 보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굉장히 박스권에서 몇 달 동안 갇혀 있는 상황을 벗어나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뭐 반도체 주식이나 바이오테크는 진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알테오덴이나 뭐 올릭스나 네. 뭐 리가캠이나 ABL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대표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겠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도 반등하는데 못 올라가는데 뭔가 옆에서 자극제가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그 자극제가 지금 이 이벤트가 아닌가 분할 이벤트라고 저는 보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너무 이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로직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이거를 손절하고 내가 다른 거를 간다. 이거 뭐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니까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분할 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지금 현 주가보다는 업사이드로 갈 가망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좋은데 반대로 내 주식은 왜 이럴까라고 맞습니다. 고민될 만한 종목이죠. KT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모를 겪고 계신 많은 투자자들께서 지금 현재는 내가 왜 이 종목을 선택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라고 도대체 생각하시는 분들 나한테 많을 텐데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던 그런 기분들인데 언제나 한 종목만이 계속 가지는 않고 그 종목이 주도주만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주도주는 계속 바뀌고 선순환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의 주식이 다음에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 그 단기에 그 기분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네. 하시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마지막 거래되는 게 10월 말하고 T+2일? 그러니까 정확히 한 전전일이죠. 전전일이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10월 한 27일? 29일. 29일? 네. 전전일. 네. 그때 한번 더 나오세요. 네, 왜냐면 바로 개봉박도 바로 직전에. 자, 한 달 동안 정말로 박스권을 탈피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박제되는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 박스권을 탈피한다가 아니라 물론 그렇죠. 네, 네, 이벤트 그러니까 이후에 어쨌든 하겠다. 그때 이후로 한 달 동안 거래가 안 되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살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W센터에서 김승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두리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유태우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헤어스타일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네. 헤어 선생님께서 네. 오늘 이마를 완전히 다 까보자 이렇게 시원하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시원하게 우리 증시와 함께 머리 스타일도 시원하게 바뀌었는데, 자, 전반적인 분위기 좋죠? 그렇죠. 지금 코스피 상황부터 잠시 같이 살펴보자면요. 코스피 현재 3,444포인트입니다. 3,500을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원동력은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물하고 거래소 합쳐서 한 1조 4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자금이 조금 빠지고 있어서 사실 코스닥도 같이 보자면은 코스닥은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자면요. 코스피는 이렇게 쭉쭉 시원하게 올라가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조금 옆으로 기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르고 있는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요. 거래대금 순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거래대금 많은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르기도 크게 많이 올라 있고요. 아까 6% 넘게 상승하다가 지금 5.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반도체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6.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2.3% 정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만전자 가나요? 8만전자 이번에는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작년에 7월 달에 88,800원까지 갔을 때요. 그때 이제 HBM 통과라던가 이런 이슈 때문에 그 기대감에 88,800원까지 갔었는데, 그것도 밀리고 메모리 가격도 떨어지고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줄줄 떨어졌었거든요. 49,900원까지요. 근데 그 중국에서 또 이구안신을 통한 반도체 수요도 좀 회복을 해주면서 올라오다가 계속 6만 원대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HBM4 샘플도 납품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보다 한 세대 더 앞선 메모리를 이용해서 만든 HBM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실려 있는 것 같고요. 기대감만으로 간 주가가 88,000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실제 통과됐을 때는 뭐 8만원, 9만원 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SK하이닉스가 좋겠어요. 저요? 더 살 걸. 더 살 거. 뭐 지금에도 있지 않지 않나? 어쨌든 자, 근데 오늘은 기존의 주도주였죠. 조선, 방산, 원전. 뭐 최근에 뭐 금반지라는 얘기도 있는데 조방원은 어떻습니까? 조방원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원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대표되는 원전주들 어제 좀 하락하다가 오늘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보성파워텍이 지금 11.4% 정도로 크게 상승 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건설 시간이 너무 길다, 신재생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부터 좀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 영국과 협정을 체결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설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한 3, 4년에서 2년 정도로 좀 단축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이 그런 건설 기간이 길어서 조금 이거를 진짜 발전 기저 전원으로 사용을 막 크게 해도 되느냐라는 의문이 나왔다면, 이번에 건설 기간을 조금 단축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승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 아이폰 패널에 원래 중국의 BOE가 크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이폰이 BOE의 비중을 좀 줄이기로 하면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물량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증설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2년 만에 증설 발표를 하면서 아이폰 물량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같이 보자면은 아이폰 관련주들도 IMT라든가 LG 이노텍 이런 부품주들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HB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부품주들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쎄 최근 어저께 제 기억으로는 현대차 주가가 크게 밀렸었는데 일본과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어떻습니까, 시세가? 아까 두 번째 가져오신 이슈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이슈 있던데, 네, 그 이슈랑 관련됐으면 상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 자동차 이슈 잠깐 살펴보자면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16일이면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15%로 협상 한대로 인하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협상안은 나왔지만 아직 거기에 사인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3,500억 달러 투자 관련해서 좀 잡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저희 외환 보유액의 84%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거를 현금으로 이제 납입을 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대출이라던가 아니면은 통화 수합을 통해서 좀 이거를 우리의 보유액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좀 기간을 두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거절이 난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의 자동차는 관세 협상에 사인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25%고 일본은 15%라고 하면 네. 미국에 있어서 사실 일본과 한국이 경쟁하는 와중에 한국 자동차가 엄청나게 불리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일본 자동차 대비 2.5%의 어떤 관세 우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10% 정도 관세 우위를 잃어버리고 좀 여리에 있게 되는 거다 보니까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오늘은 그렇게 회복을 하지도 못했지만 떨어지는 모습도 아닙니다. 지금 2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하락폭이 좀 컸는데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 뭐 이렇게 있는 것이죠.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연속해서 하락하진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또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보자면 아까 코스닥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좀 나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코스닥 업종 대표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이오주들이 있겠죠. 바이오주들 보시면 뭐 퓨처캠이라던가 헬릭스미스 같은 업종들도 네. 네.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요? 뭐 로보로보 같은 종목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전체를 보자면은 파미셀이라던가 파미셀이 어제 22% 오르다가 오늘 10%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후성 네.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자면 그 어제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차익 실현 종목들 위주로 하락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전에 시장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LG 디스플레이랑 자동차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 네. 세 번째로 디즈니랑 네이버 웹툰의 동맹 이슈가 있습니다. 2% 지분 투자까지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또 시간에 의해서 90%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웹툰이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을 보자면 K컬처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캐대언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쭉 끌어오는 그런 과정 중에서요. 그래서 웹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시세 보시다시피 미스터블루라던가 탑코미디어, 와이랩 이런 종목들이 10% 이상 거의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모바일 컨텐츠 아니면 웹툰 이런 쪽이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전에 우리 점심시간 이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금 얘기를 드리면서 네. 부장님께서 그러면 은은 어떻게 아, 맞다. 되느냐라고 오늘 질문을 은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은은 제가 다음 주에 들고 네. 오겠습니다 하고 물러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은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3,700달러 돌파를 했고 원인은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 원래 금이 무수익 자산이잖아요. 이자가 나오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까 지금 채권에서 이자를 좀 덜 준다, 덜 나온다고 하면 금의 수요는 당연히 좀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 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금과 은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86.33인데 금은비 이렇게 가져왔는데 금은비가 사실 이게 10년 차트거든요. 100을 넘어가면은 금은비가 좀 높다, 과도하다. 그리고 50 정도, 50, 60 정도면은 뭐 평이하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50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지수가 지금 86대라는 거는 이게 금은비다 보니까 은의 가격이 올라가야지 금은비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50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면 금 가격이 은 가격의 상승보다 더 클 수 있겠다는 점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은 가격
그래프를 제가 그때 못 보여드린 거를 가져왔는데 네. 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이 상승하는 와중이라면 은이 금보다 더 빠르게 더 높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 자체가 은이 금보다 역사적으로 2~3배 가량이 큽니다.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그 금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가 많아요. 그냥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금으로 돈을 저장해두는 수단이 많다면 은은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가치 저장만 하는 상품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구리와 같이 은도 산업용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은이 가치 저장 수단과 산업용이 같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금이나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은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준비해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과 은의 상대 강도를 보면 같이 뭐 콜레이션, 상관관계가 높다 보니까 금이 상승폭을 확대함에 있어서 은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현재 상대 강도 비를 보니까 은이 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개연성이 있다? 은이 금보다 많이 싸다. 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은이 금보다 많이 싸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18일 새벽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지금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오르면 막상 그 기대감이 실제로 드러났을 때 오히려 세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조심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다음 주 9월 25일에 BOJ도 있습니다. 일본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도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그 두 가지가 9월 달에 같이 겹치게 된다면 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던가 작년 8월에 그 블랙 먼데이 공포가 다시 또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와중이라면 잠시 그 고점에 있는 주식 매수를 좀 멈추고 네. 현금 보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금 보유를 그렇게 2주 동안 갖고 있으면 SK하이닉스 지금 한 20% 올랐는데요? 그것도 맞죠. 네. 하이닉스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월 FOMC 이벤트 이후에 세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는데 내가 하이닉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20%가 올랐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사도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지 말고 오히려 금리 인하 시작 됐는데도 주가 안 빠지네? 라거나 아니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주식시장에 별 영향 없네? 할 때쯤 사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들어가도 나쁘지 그렇죠. 않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합니다. 그 말은 곧 투자 시계를 좀 길게 보면 뭐 지금으로 뭐 글쎄요 러프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뭐 20% 빠지겠어요, 30% 빠지겠어요. 그냥 약간의 조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언제 사도 무방하나 시계를 조금 더 좁혀보면 타이밍은 어쨌든 큰 이벤트를 지나고 나서 상태를 보고 사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럴 때 우리 유태우 PB의 얘기도 잘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유태우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지? 네, 왔어요 시간이. 아직 FOMC 전이잖아요. 네, 내일도 상승하겠죠. 내일도 네. 상승. 이제 한다에서 하겠죠로 바뀌는 건 점점 다가올수록 네, 부담됩니까? 부담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풋은 내일도 ING라고 하네요. 내일도 우리 시장 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밥보다 투자하나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